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뭐를 의미할까? 예산안은 말 그대로 가계부입니다. 나라 가계부. 나라 가계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죠. 기획재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라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민간이라 하면 이제 가계, 여러분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었으니까 거둔 세금을 가지고 2019년에는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안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에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먼저 2019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발표되면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마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그 주제의 강연에서 경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긴 있었는데요.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경제의 3대 주체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매번 시험에 출제됐던 그 문제입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 경제의 3대 주체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알고 있으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일 때가 많아요. 가계, 기업, 정부죠. 아마 이 그림은 숱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이 3대 주체가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경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계에게 뭐를 주고 뭐를 받는지를 알면 좋겠죠. 역시 정부는 기업에게 뭐를 주고 뭐를 받는지를 알면 좋겠죠. 그럼 뭐를 주고 뭐를 받느냐? 대표적으로 받는 것은 세금이죠. 세금. 조세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을 걷는 거고, 세금을 걷었으니 세금을 걷어서 뭐 하는 거야? 세금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마치 회비와 같다. 이 나라라는 동호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걷는 회비와 같다. 그럼 회비를 걷어서 뭘 하느냐? 정부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가계나 기업이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기반을 조성해요. 그게 바로 예산의 지출입니다. 예산의 지출. 그렇게 정부가 생산하는 것을 바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공공재를 어떤 식으로 생산하겠다, 정부가 거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발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이 어느 정도 그려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세금은, 세금의 의미 자체가 소득 재분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등하게 세금을 걷지 않거든요.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저희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과거의 경제에서는 어땠어요?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수에 맞게 세금을 똑같이 걷었죠. 예를 들어 인당 10,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세금,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 조세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부자한테 많이 걷죠. 저소득층한테 조금 걷어요. 그죠? 대기업한테 많이 걷어요. 그리고 중소기업한테 조금 걷어요. 자영업체한테는 더 조금 걷어요. 대신 많이 걷지만 분배를 어디다 해요? 주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공공재를 많이 제공해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회비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기조가 어떻게 더 자세히 펼쳐지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019년 슈퍼 예산이다. 예산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신 먼저 찾아보고 쭉 읽어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디테일한 이 두꺼운 이 보도 자료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한 15분 안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맥락 정도는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그리고 재정 운용 계획이 발표됐는데 바로 이 발표의 총책임자 경제의 수장 누굽니까? 경제부총리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김동연 부총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위기는 아니다. 위기에 해당되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정책이라 하면 제가 이미 여러 강연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경제정책이라 하면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 혹은 경제정책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바로 통화정책이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에는 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통화량을 조절한다, 지급준비를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이고 재정정책에는 조세를 어떻게 거둘지,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지 이걸 가지고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더 이상 완화적으로 할 수 없어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힘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인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재정정책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권총을 쓸 수 없으니까 수류탄이라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 그러면 이걸 못 쓰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못 쓰는 상황이다. 이건 아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연에서 정말 상세히 다뤄드렸죠. 근데 이걸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쓰는 건데 보시면 재정운용계획이 작년에도 계획을 했었겠죠. 그리고 올해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파란색은 작년에 발표했던 거예요. 작년에 발표에 따르면 2019년은 요 정도 예산안 약 450조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발표한 것은 약 471조 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과 21년, 22년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 지출 계획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쓰겠다라는 발표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부양시켜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표현 자체가 조금 마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나. 그죠?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안 좋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재정정책 수단을 최대한 발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발휘한 거냐면요. 보세요. 그 재정 지출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값을 이 전년도 값을 확인하려면 그 해 재정 지출 계획안을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수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수작업을 했어요. 매년 그 재정 지출 계획안을 다 받아가지고 확인해봐서 통계를 집계 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중요하죠.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이 재정 운용 계획, 이 예산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킨 겁니다. 2018년에도. 근데 2019년에는 정말 크게. 제가 이 값을 추산해 보니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이죠. 이게 다 각각이 5개년 계획인데요. 자, 다시 보시면 이게 5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치의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했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는데 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조금 말이 가머니설적인 그런 디펜스를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걱정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정책을 옹호하는 지지층 입장에서 너 무슨 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정책을 칭찬할 때는 또 정책을 비판하는 또 측에서 또 막 왜 너 정치색을 띠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제가 경익남을 통해서 매주 강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치적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중립성을 소지한 채 경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칭찬할 때도 많았고 비판할 때도 많았고, 문재인 정권도 칭찬할 때도 많고 비판할 때도 많았습니다. 나름 중립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재정 지출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가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만 하는 막다른 길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예산 계획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출이에요. 지금은 세출. 세금을 거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발표한 건데,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세금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세금 걷는 양과 세금 지출하는 양을 비교해 보면 조세 증가율은 보다 세출 증가율이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벌어들이는 돈보다, 정부 입장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채로 쓴다는 거죠. 부채로. 우리가 소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명품백 사고 싶어서 부채에 크게 의존하면 욕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물론 명품백 사는 거에 비유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러나 세출의 규모가 결국은 세입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 채무.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나라빚이 늘어나는, 나라빚. 그러니까 나라빚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왔어요. 늘어왔는데 이 파란색 바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더 중점적으로 표시하고 싶었던 거는 이 빨간색 선 그래프죠. 뭐예요? GDP 대비 비중이에요. GDP,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비중을 보면 41.6%로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이 빚에 의존을 해서 경제를 운용해 나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책이죠.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뭐냐면, 빚에 의존해서 소비를 했으니 추가적인 빚에 의존해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미 빚을 져서 이걸 샀으니 또 빚지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큰 빚에 의존해서 경제를 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고, 과도한 정부의 부채 의존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뜯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보면, 자, 이 예산안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산안을 여러분 면밀히 보시면 정말 다양한 어디에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부가 발표한 그 빅픽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이번 예산안 발표하면서 나온 그 그림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 보면 이번 그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예산이라는 거예요. 복지. 그리고 복지와 일자리. 물론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예산도 많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플랫폼 기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자율주행차가 운용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R&D 예산을 크게 늘린다든가 이런 방향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규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지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빚을 져서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것, 이건 정부의 의지하고는 맞아요. 뭐냐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재분배 차원의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빚에 의존해 가면서까지 복지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빚에 의존을 해서 결국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출한다면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구조 하에서 그때 소득 재분배에 힘을 써도 되는데 지금은 소득 재분배, 빚을 져서 소득 재분배에 신경을 쓰고 그럼 소득 재분배에 신경을 쓰면 경제 규모가 확장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덩치는 큰데, 예산의 덩치는 큰데 사실 경제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소득 재분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일자리 예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만 그 일자리 예산이 물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계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성 하에 있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 서비스의 규모가 커집니까? 공공 서비스의 규모가 커집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인건비를 늘리려면 그 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액이 늘어나야죠. 매출액이 늘어나는 환경하에서 인건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고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데 공공 서비스의 규모는 커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계속 일자리만 늘리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표현도 많이 있지만 이런 비판적 목소리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을 한번 쪼개 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깊게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시간 관계상 어쨌든 예산안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덩치 크게 예산안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좀 더 소득 재분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그 예산안의 R&D 집행이라든가 산업 단지 조성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자세히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기술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한다든가 인재, 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재 양성에 좀 중점을 둔다든가 하는 이런 투자와 관련된 정부 예산 지출 계획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시다면 더 상세히 살펴보시고 큰 그림에서 이번 2019년 예산안 나라 살림 가계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저와 함께 이상으로 살펴보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